런던에서 워싱턴으로 날아온 긴급 뉴스 속보가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조 원 추가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제임스 하워드, 지난 15년간 국제협상 전략을 연구해 온 컨설턴트입니다. 포천 500기업과 각국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수백 건의 사례를 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다렸죠. 사과할까요? 협상을 제안할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협상 이론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대응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침묵은 72시간 만에 미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21세기 가장 놀라운 협상 사례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런던 정경대학 출신으로 15년간 협상 전략을 연구해 왔죠. 2025년 3월 제가 알던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BBC 속보가 울렸어요. 트럼프 한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 1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통상적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즉각 반박, 협상 제안 또는 조건부 수용. 옥스퍼드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 그날 하루가 지나도록 서울에서는 침묵이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도 논평도 없었죠. 언론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늘 48시간 내 입장을 발표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사흘째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주장 실제와 10배 차이. 미국 언론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시작한 겁니다. 뉴욕 타임즈도 주한미군 병력수 과장이라고 보도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침묵하자 오히려 미국 언론이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요. 교과서에 없는 전략이었어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상대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날 밤 워싱턴 행표를 예약했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였죠. 한국은 무슨 근거로 침묵할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친구 로버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외교정책 베테랑이죠. 한국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솔직히 당황스러워. 보통은 한국이 즉시 해명 자료를 보내오거든. 이번엔 완전한 블랙홀이야.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엔 12시간, 2020년엔 8시간 만에 반응했어. 지금은 나흘째야. 그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 93%를 한국이 부담. 국방부 예산서 직접 분석 결과였죠. CNN도 트럼프 주장 4만 5천 명, 실제는 2만 8천 명이라고 보도했어요. 저는 협상 심리학 교과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자기 수정 유도하기. 거짓말에 즉시 반박하면 방어적으로 나오지만 침묵하면 제3자가 진실을 찾기 시작한다는 이론이었어요. 바로 이거야. 한국이 직접 반박하면 말싸움이 되지만 침묵하니까 미국 언론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친 거야. 다음 날 CBS 특집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대한 동맹국 한국. 독일은 40%만 부담하는데 한국은 93%라는 비교 분석이었죠. 저녁에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침묵의 역설 21세기 협상 전략의 새로운 모델.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감정적 반응 억제. 둘째, 팩트가 스스로 말하게 함. 셋째, 도덕적 우위 확보.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관대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에밀리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침묵.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타이밍, 맥락,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한국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승낙했어요. 서울 광화문 인근 회의실에서
김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출신이었죠. 침묵의 역설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침묵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 팩트를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지 운영비의 93%를 부담해요. 이런 팩트는 변하지 않죠. 왜 즉시 해명하지 않았나요? 하워드 박사님, 우리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과 미국 언론이 트럼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오도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언론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제시해도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팩트 체크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미국 언론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이 아니라 신뢰했어요. 미국 언론은 권력 견제 전통이 강하니까요. 대통령이 과장하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김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플랜 B입니다. 모든 데이터, 비교 자료, 전문가 의견서까지 필요하면 언제든 공개할 준비가 돼 있었죠. 200페이지는 될 파일이었어요. 침묵했지만 준비는 완벽했던 거죠. 정말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언제 준비된 겁니까? 준비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산 수출 6위 국가가 되고 반도체 필수 파트너가 된 지금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 후 트럼프가 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저는 CNN 속보를 보며 놀랐어요. 방위비에서 막힌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낸 거였죠. 즉시 로버트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큰 타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한국 측에서 또다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상무부 동료 제니퍼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죠. 제니퍼가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 삼성 텍사스 오스틴 공장 투자 계획서야. 2020년에 작성됐지. 총 투자액 170억 달러. 그리고 여기 미래 무역 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써 있어. 2020년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건가? 제니퍼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관세 대상이 아니야. 삼성과 SK가 텍사스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관세가 없다는 거지.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예요. 오히려 대만이나 중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거야. 한국은 이미 준비됐으니까. 저는 2020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때죠. 한국 기업들은 그때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개입했을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2019년부터 한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거든.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한국 기업엔 호재? 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2019년 전략, 2020년 투자, 2025년 관세 선언.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선제 투자였습니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쿄의 동료 히로시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완전히 잘못 읽었어. 15%가 최종 세율인 줄 알았는데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붙는 거였어. 26.4%에 15%가 더해져서 41.4%가 된 거지. 저는 놀랐습니다. 협상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건가? 일본 언론들은 외교 굴욕이라고 표현했고 한국은 MFN 지위의 현지 공장까지 확보해서 사실상 관세 0%를 받았다고 보도했어요. 며칠 후 저는 도쿄로 날아가 일본 외무성 출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데 익숙해졌어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단어를 확인하고 조건을 따지고 대안을 준비하죠. 15% 오해는 어떻게 발생했나요? 미국이 어디셔널 15%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15%인 줄 알았어요. 어디셔널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었는데 말이죠. 단어 하나가 수조 원의 차이를 만든 거였어요. 한국은 이런 실수를 안 했나요? 한국 팀은 협상문 초안을 3번 검토했대요.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 영어 번역 전문가까지 동원해서요. 나고야 도요타 본사에서 만난 임원은 말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이미 미국에서 연간 수백만 대를 생산해요. 우리보다 먼저 현지 생산을 확대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비교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신속한 합의 추구, 세부 검토 소홀. 한국은 정확한 합의 추구, 다분야 전문가 투입.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일본 41.4%, 한국 0%. 협상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협상 전략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마르티나 국장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브뤼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EU 본부 대회의실은 60여 명의 외교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략적 침묵. 제3자가 팩트를 찾도록 유도했죠. 프랑스 외교관이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약점으로 비칠 위험은요? 침묵이 약점이 되려면 숨길 게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93% 기지 운영비 부담이라는 드러날수록 유리한 팩트를 갖고 있었죠. 둘째, 선제적 준비입니다. 2020년 반도체 공장 투자로 5년 후 관세 전쟁에 대비했어요. 이탈리아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5년 후를 정확히 예측했나요?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준비한 거죠. 셋째, 정확한 합의. 일본이 어디셔널 단어를 놓쳤을 때 한국은 3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 있어요.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겠습니다. 마르티나 국장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다음 주 옥스퍼드 대학 특별 강좌 21세기 협상 전략. 한국 모델에는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인내심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5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지 않을 자신감이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까지 전 세계에서 요청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두 번째 서울 방문. 서울 강남 한국국제정치학회 비공개 세미나였습니다. 벽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대통령이 SMA 구조의 문제를 처음 지적했어요. 2019년 정부 차원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핵심 부품의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국가과제로 설정했죠.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자주권이 진정한 안보다. 언제까지 타국의 보호막에만 의존할 것인가? 김 박사가 폴란드 K9 수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폴란드와 18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나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불러요. 동맹을 유지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 협력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2024년 한국은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6위예요. KF-21 전투기 개발에도 성공했죠.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적 독립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당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완전한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침묵할 수 있었던 건 7년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트럼프의 압박을 예상했나요? 트럼프 당선은 몰랐어요. 하지만
미국 정치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018년부터 준비한 비전, 2025년에 완성된 자신감. 한국은 더 이상 교과서를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된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옥스퍼드 대학 대강당에 섰습니다. 200석 좌석이 만석이었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 저는 하나의 협상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15년간 배운 협상 이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침묵의 전략, 전통 협상 이론은 신속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침묵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팩트가 당신 편이어야 해요. 둘째, 제3자가 진실을 찾을 동기가 있어야 하죠. 셋째, 인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선제적 준비였습니다. 2020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5년 후 관세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정확한 합의. 일본은 어디셔널을 놓쳐서 41.4% 관세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3번 검토해서 0%를 확보했죠. 마지막 슬라이드. 협상의 새로운 3원칙. 첫째, 속도보다 방향. 둘째, 반응보다 준비. 셋째, 말보다 팩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결국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뭔가요? 자기 가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쪽의 침묵은 굴복이지만 강한 쪽의 침묵은 전략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로버트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큰 뉴스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추가 요구를 철회했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된 협상이 침묵으로 끝난 거였어요. 다음 날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력, 전략적 사고, 인내심이 새로운 힘이 됐어요. 한국은 침묵으로 미국 여론을 움직였고 준비로 관세 전쟁을 무력화했으며 정확한 협상으로 최선의 조건을 확보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준비된 자가 준비 안 된 자를 이기는 시대로의 전환. 한국은 그 전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21세기 협상의 새로운 교과서는 한국에서 쓰였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교과서를 읽고 있다.